설아, 대체 이 장갑이 여기 왜? 추운 겨울 재개발 예정지 시찰 중이던 모직회사 회장은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찢어진 장갑도 아랑곳하지 않고 빈병을 줍는 어린 소년을 보게 됩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차를 세우고 내린 회장은 자신의 장갑을 씌워주려 하던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는데요. 오열하는 회장과 소년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운명의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계신 곳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떠있던 잿빛 구름이 바람에 밀려 내려앉듯 낮게 깔린 겨울 오후였다.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공기 속엔 눈보다 더 차갑고 무거운 냉기가 감돌았다. 숨을 들이마시면 코끝이 아프고 내쉬면 하얀 입김이 길게 늘어졌다. 도시 외곽 재개발 예정지 낡은 간판과 벗겨진 벽, 사람들의 생활 흔적만 남은 골목 사이를 한 대의 검은 리무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국내 최대 모직 회사 윤모직의 회장 윤은주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냉철한 경영자, 철의 여인이라 불렀고 그녀의 이름은 곧 권력이자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녀의 눈은 창밖 한 점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재개발 보고서를 들고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임원들의 목소리는 귀를 스쳐 지나갈 뿐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장님, 이 구역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 철거 예정입니다. 새 상업지구가 들어오면 수익률은 최소 30% 이상으로 예상되고 그들의 말은 철저히 이익과 효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윤은주는 문득 창밖에서 발이 멈췄다. 좁은 골목 끝, 녹슨 철문 앞, 쓰러질 듯 위태롭게 쌓인 빈병과 박스더미 옆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허름한 옷을 껴입은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아이는 작은 손으로 빈병을 하나씩 주워 상자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멈추지 않았다. 손이 시려울 텐데도 숨이 차 보이는데도 아이는 마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듯 묵묵히 이어갔다. 그 순간이었다. 윤은주의 시선이 아이의 손에 꽂혔다. 장갑이긴 한데 장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해져 있었다. 양쪽 손가락 끝은 다 닳아 살이 드러나 있었고 뜯어진 실밥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는 튼 살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피가 굳은 자국도 보였다. 저 손으로 겨울을 버티고 있구나. 윤은주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었다. 그녀의 회사는 매년 겨울마다 화려한 캠페인을 펼쳤다. 사람에게 따뜻함을 입히는 기업. 수많은 광고 속에서 아이들은 털 목도리를 두르고 웃고 있었고 따뜻한 장갑을 낀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실 속 아이의 손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한 겨울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아이의 작은 몸이 흔들리고 손에 들고 있던 빈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깜짝 놀란 아이는 반사적으로 물러섰고 그 과정에서 장갑이 약간 미끄러져 손등까지 벗겨졌다. 윤은주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장갑 안쪽 낡아 거의 지워질 듯 남은 글씨.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듯한 작은 필기체 이름.
그녀는 숨이 턱 막힌 듯 말을 잃었다. 윤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윤은주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었다. 눈이 가장 먼저 울컥거렸지만 눈물조차 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머져 있었다. 그 이름은 23년 전 사라져버린 자신의 딸의 이름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회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 좌석의 임원이 놀라며 외쳤다. 그러나 윤은주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겨울 골목과 아이 그리고 그 낡은 장갑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이름. 하지만 현실에선 23년 동안 닿지 못했던 이름. 윤은주의 목에서 낮고 떨리는 숨이 흘러나왔다. 세우세요. 네. 회장님? 차 멈추세요. 지금 당장. 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윤은주는 문 손잡이를 움켜쥐고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와 그 아이의 손에 끼워진 그 장갑, 그리고 장갑 안쪽에 남아있던 한 단어. 윤설 그 하나에 꽂혀 있었다. 윤은주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 손 위에 얹힌 낡은 장갑 속 이름 하나가 23년 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기억을 통째로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설. 그 이름은 그녀에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살아야 할 이유이자 더 이상 못 불러서 가슴이 찢어졌던 단어였다. 23년 전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지금처럼 찬 바람이 불었고 눈은 잦았으며 길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도 일은 많았다. 모직 회사는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었고 언론 인터뷰와 회의 일정이 빽빽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일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어린 딸 윤설은 늘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였다. 엄마, 오늘은 나랑 약속했잖아. 같이 놀이터 가기로. 그날 윤은주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겨우 시간을 만들었다. 둘은 놀이터로 갔다. 그날 놀이터엔 유난히 바람이 찼다. 윤설은 빨간 털 모자를 쓰고 윤은주가 직접 고르고 이름까지 수놓아준 양모 장갑을 끼고 있었다. 엄마, 이 장갑 좋아. 따뜻해. 나한테 꼭 맞아. 그래, 엄마가 널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 윤설은 그날 내내 웃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단 한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회장님, 지금 이 문제를 바로 결단해 주셔야 단 몇 초. 진짜 몇 초였다. 윤은주가 고개를 돌려 전화를 받는 아주 짧은 순간.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전화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윤설이 없었다. 그 푸르던 놀이터, 그네줄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다. 윤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아, 설아. 그녀는 놀이터를 뒤지고 공원 전체를 미친 듯이 달렸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놀이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건 단 하나. 윤설이 끼고 있던 것과 똑같은 양모 장갑, 그중 한 짝이었다. 수색,
그리고 침묵 이후는 지옥이었다. 밤을 새워가며 수색이 이어졌다. 도시 전체가 수색망에 걸렸다. 포상금 수배지 방송 자막 인터뷰 울부짖음 윤은주는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발 제 아이만 제 딸만 돌려주세요. 돈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그러나 돌아온 건 연락이 아니었다. 세월이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엄마는 정리할 수 없다. 남은 것은 한 짝의 장갑뿐이었다. 집 안 한 구석, 서랍 가장 밑. 그녀는 딱 한 가지 물건만은 버리지 못했다. 놀이터에서 떨어진 채 발견된 그 장갑. 그리고 또 한 켤레 딸을 위해 직접 이름을 새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경험시키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이 담긴 장갑. 양모 특유의 촉감, 바느질 자국, 그리고 딸의 이름. 윤설. 그녀는 가끔 그 장갑을 꺼내 손으로 쓸어보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속삭이곤 했다. 설아 얼마나 추웠니, 얼마나 무서웠니,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때마다 서랍은 닫혔고 그녀는 다시 회장이라는 얼굴을 쓰고 세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렇게 23년이 흘렀다. 다시 현재, 다시 장갑. 그런데 지금 그녀가 영영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이름이, 그녀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이름이 겨울 바람 속 고물상 골목에서 빈병을 줍는 어린 아이 손등 위에 남아 있었다. 바늘로 새긴 듯 지워지지 않은 이름. 윤설. 윤은주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속에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거센 파도처럼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이 아이가,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평생 외면할 수 없었던 하나의 질문이 생겼다. 그렇다면 내 딸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 윤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얘야, 그 장갑 그거 어디서 난 거니? 아이의 눈이 커졌다. 마치 장갑이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아이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장갑 위를 감싸쥐었다. 이거 할머니가 주셨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윤은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누군가 언젠가 이걸 보고 우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그 한마디가 윤은주의 심장을 찢어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걸 보고 우리를 찾을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아이의 집, 그리고 상자 하나. 윤은주는 더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할머니 좀 만나도 될까? 잠시 후 아이를 따라 들어간 곳은 재개발 철거 구역 안, 허름한 고물상 위에 붙은 작은 방이었다. 얇은 문이 열리자 따뜻한 듯 쓸쓸한 냄새가 섞여 나왔다. 방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 생활 냄새, 그리고 아주 작은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참 뒤 아이의 할머니가 나왔다. 고단함이 얼굴에 깊이 새겨진 듯한 70대 여성이었다. 윤은주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이 장갑과 이 이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그동안 숨겨오던 상처를 열어보이듯 할머니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다. 테이프 자국이 여러 번 겹쳐붙어 있는 상자. 쉽게 열지 못했던,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던 상자였다.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오래된 병원 팔찌, 훼손된 출생기록 조각, 사진이 찢겨 반만 남은 어린아이의 얼굴, 그리고 윤설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 할머니의 고백,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7년 전이었어.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지.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몇 년 전 이 동네로 떠돌던 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다. 젊었지만 눈빛은 잃어버린 것 같았고 몸은 많이 상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미친 여자다. 정신이 온전치 않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할머니는 버리지 못했다. 뭔가 버려진 강아지 같았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그녀는 그 여자를 데려다 밥을 먹이고 잠시 머물게 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름조차, 어디서 왔는지, 누구였는지, 누구의 가족이었는지, 오직 하나만 기억하고 있었다. 자신이 윤설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늦은 임신 후반기. 누군가는 도망갔다. 누군가는 외면했다. 누군가는 욕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바로 지금의 이 아이. 하지만 출산은 너무 위험했고 그 여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꼭 쥐고 있던 것이 있었다. 바로 그 장갑.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말. 제발 이 아이들 버리지 마세요. 윤은주의 무너짐. 윤은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이 상자를 움켜쥐며 떨렸다. 23년 동안 붙잡지 못했던 딸.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던 딸. 그 딸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남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있었다. 윤은주는 상자 속 장갑을 손 위에 올려놓았다. 눈물이 장갑 위로 떨어졌다. 설아, 너 여기 있었구나.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윤은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윤은주의 입에서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 아이들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단순히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앞을 보고 있었다. 윤은주는 상자 위에 고개를 떨어뜨린 채 꽤 오랜 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다. 마치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면 오랫동안 막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결국 윤은주는 손등으로 눈가를 힘껏 밀어내듯 훔치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이너스 확인해야 합니다. 윤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요? 할머니의 손이 상자를 덮으며 살짝 굳었다. 윤은주는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이어갔다. 그 아이가 정말 제 딸의 아이인지, 정말 이 아이들과 제 아이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이 아이들에게도, 제 아이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는 결코 이 감정만으로 움직일 생각이 아니었다. 희망이 클수록 상처도 커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확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DNA 검사 다음 날, 윤은주는 바로 개인 의료팀과 법률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국과수 전문 의료기관에 연락했다. 정확해야 합니다.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병원 검사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하얀 벽, 하얀 조명, 그리고 정적. 아이의 손에서 체열이 진행되고 윤은주 역시 조용히 팔을 걷어 올렸다.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감각보다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불안이 더 아팠다. 만약 아니라면?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검사가 끝났다. 담당 의사는 말했다. 결과는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면 나옵니다. 단 3일. 하지만 그 3일은 한 계절처럼 길게 느껴졌다. 윤은주는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는 분주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차들은 끊임없이 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지금 결과를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질 예정이었다. 마이너스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알 수 없는 경로로 정보가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윤모직 회장이 23년 전 실종된 딸의 아이를 찾았대. DNA 검사 진행 중이라던데? 진짜면 상속 구조부터 다 바뀌는 거 아냐? 회사는 술렁였다. 이사진들이 비밀 회의를 열었다.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이건 가정사가 아닙니다. 회사 미래에 영향을 줄 문제입니다. 언론이 이미 관심 가져요.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는 걱정했고, 일부는 계산했고, 일부는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결말에 따라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윤은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루 이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 정문 앞에 기자들이 서기 시작했고 재개발 지역 근처를 기웃거리고 고물상을 몰래 찍고 아이를 뒤쫓으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카메라 플래시, 속삭이는 소리. 저 아이라며? 재벌 손자래. 저 할머니가 키웠댔지?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는 점점 더 겁을 먹었다. 그 모습을 본 윤은주가 결국 결단했다. 숨길 수 없다면 정면으로 가야 한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시간은 잔인했다. 밤이 길었다. 윤은주는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금방 일어나 거실을 맴돌았다. 그리고 매번 같은 자리에 멈췄다. 거실 한편 유리 진열장 안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23년 전 놀이터에서 발견된 윤설의 한 짝 장갑. 그녀는 유리문을 열고 장갑을 손으로 감싸쥐었다. 양모의 감촉, 조금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딸의 체온이 있는 듯한 착각. 윤은주는 속삭였다. 설아, 정말 내가 남긴 아이니?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면 이번엔 정말 놓치지 않을게. 그리고 전화 한 통 며칠 후. 그날 윤은주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수십 개의 서류와 전략 자료. 이사회가 지켜보는 긴장된 분위기. 그때였다. 비서가 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윤은주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지 못해 잠시 놓칠 뻔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귀에 가져다 댔다. 네, 말씀하세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의사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윤은주의 손이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유전자 정보 99.99% 일치입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 아이는 회장님의 외손자입니다. 그 순간 윤은주 의자의 등받이가 천천히 뒤로 기울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이 깊게 빨려 들어갔다. 입술이 떨리며 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설아, 99.99% 일치입니다. 그 아이는 회장님의 외손자입니다. 그 한 문장은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윤은주의 심장을 동시에 녹이고 찢어버렸다.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에 잠겼다.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속삭이지도 못한 채 단지 그녀의 표정만 지켜보고 있었다. 윤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23년 동안 가슴에 묻고 있던 이름 하나가 마치 지금 이 순간 현실로 돌아온 듯했다. 설아,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늦은 밤, 병원 보고서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랐다. 확정됐다는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새어나가 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첫 화면, 윤모직 회장, 23년 전 실종된 딸의 아이 찾았다. 재벌가 숨겨진 외손자 존재 확인 DNA 99.99% 일치. 재개발 지역 고물상에서 발견된 재벌 손자의 삶 기사 제목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그저 소문이었던 건 이제 사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분명 반응했다. 호기심, 동정, 질투, 그리고 계산. 각각의 감정들이 인터넷 댓글과 뉴스, 그리고 토크쇼 속에서 뒤섞여 터져나왔다. 그동안 조용했던 그 골목은 며칠 사이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다. 카메라, 마이크, 기자들. 여기 맞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 학교는 어디입니까? 아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플래시가 터졌다. 문은 쉼없이 두드려졌다.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잠깐 말씀 좀. 국민은 궁금해합니다. 국민은 궁금해한다. 그 말은 잔인한 구경꾼의 다른 표현이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삶이 그날 이후 하루아침에 뒤집혀 버렸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항상 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이. 그저 세상이 갑자기 너는 특별한 아이야 라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특별함에는 막대한 상처가 함께 딸려오고 있었다. 윤모직 이사회 긴급 소집, 길게 늘어선 테이블,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계산으로 가득한 머릿속들. 회장님, 이번 사건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기업 가치, 이미 크게 출렁였습니다. 시장 파급력, 주가 변동, 브랜드 이미지 상속 구조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말했다. 확정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회사 신뢰도가 더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딸도 손자도 인생도 기업 관리 항목으로 분류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었다. 윤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분명 회사의 수장이고 수많은 사람의 생계와 산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고 이제는 외할머니였다. 그 두 현실이 한 번에 충돌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그래도 찾았잖아. 다행이다. 엄마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 아이는 잘 자랄 수 있겠네. 이제 평생 걱정 없겠지.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결국 돈 많은 집 아니야? 한 번의 인생 역전이네.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입양이니 보호니 다 핑계지. 손가락은 너무 쉽게 향했다. 아이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아이의 방,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공책, 그 위에 한 글자 눌러 쓴 아이의 글씨. 난 누굴까? 그 짧은 문장 속에 아이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하다, 다행이다, 운 좋다, 위험하다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아이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저 그의 존재 하나만으로 세상이 달려들고 있었다. 재개발 골목의 작은 방. 할머니는 조용히 등을 돌린 채 작게 울고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세상 앞으로 끌어내게 해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바다가 깊을수록 파도도 거세진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맞서야 할 파도는 상상 이상으로 거셀 거라는 걸. 그날 밤, 윤은주는 혼자 회사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는 이상할 만큼 외로웠다. 그녀의 삶은 늘 강해야 했다. 냉정해야 했다.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녀는 감춘 적 없는 진실을 인정했다. 나는 엄마로 실패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바람이 불었다. 도시는 여전히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짐했다. 이번엔 아이를 지키겠다. 그 말엔 각오가 담겨 있었다. 단순 보호자가 아니라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각오. 며칠 뒤 더 큰 파도가 밀려왔다. 뉴스 속 한 줄. 윤설 실종 후 복지 체계에서 이탈 시스템 붕괴 드러나 방치된 보호, 무너진 서류, 사라진 사람들. 누가 이 아이들을 버렸는가? 이번엔 단순히 재벌가의 사연이 아니었다.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책임과 비판과 제도의 실패, 그 모든 것이 얽힌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버렸다. 복지 체계에서 이탈한 보호 대상자, 제도 밖으로 밀려난 아이와 엄마, 무너진 사회 안전망, 또 한 번의 희생.
뉴스 화면엔 굵은 자막이 떠올랐다. 윤설의 이름이 단순히 슬픈 사연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놓친 사람들의 상징처럼 언급되기 시작했다. 각종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 분석을 늘어놓았다. 이건 개인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밀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윤은주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았다. 이제 시선은 복지 시스템, 행정, 의료기관, 보호시설 그리고 그 구조를 운영하는 사회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 윤은주는 사무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병원 기록, 보육시설 이동 내역, 삭제된 데이터 복구 요청서, 담당 공무원 기록, 재개발 지역 행정 문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의 딸은 단지 사라졌다가 아니라 사라진 이후에도 수없이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그 신호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 사이에 출생, 그 사이에 병원 진료 기록, 그 사이에 보호 신청 흔적, 그 사이에 도움 요청. 그러나 어디선가 잘렸고 어디선가 지워졌고 어디선가 처리 불가라는 이름 아래 묻혔다. 윤은주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방관자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긴급 기자회견 윤모직 본관 앞. 수천 명이 몰려 있었다. 회장실 유리문이 열리고 윤은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마이크가 앞에 놓였다. 플래시가 눈앞에서 터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숨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딸을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윤은주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제 딸 윤설은 사고 이후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틈 속에서 방치되었고 보호되지 못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남긴 그 아이 역시 같은 틈 속으로 떨어지게 될 뻔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마이크를 더 꽉 잡았다. 이건 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낼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기록 하나 잘못됐다는 이유로, 행정 절차 몇 번 밀렸다는 이유로 사람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싸움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녀는 공식 발표를 했다. 윤설 재단 설립을 공식화 미혼모 의료 비용 전액 지원 출생신고, 사각지대 전담 지원 방임보호 이탈자, 추적 보호 시스템 구축, 긴급보호 인프라 지원, 정부와 국회의 공개 요구, 실종 보호 이탈자, 전산통합관리 법안 협의, 의료 보육행정 연결 플랫폼 추진, 책임기관 조사 요구, 언론과의 협약선언, 아이들을 소비하지 말 것.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기업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이자 외할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제 딸이 받지 못했던 도움을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장은 정적이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선언을 달갑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관료는 찡그렸다. 귀찮아지는군. 괜히 팡 키운다. 책임 문제로 번지면 복잡해진다. 일부 언론은 여전히 자극을 찾았다. 감성팔이 아닙니까? 돈 있으니 하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 아닌가요? 일부 기업가들은 속삭였다. 괜히 위험한 선례 만들지 말지. 괜히 말이 커지면 힘들어지지. 윤은주는 알았다. 이건 눈물 한 번 흘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의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윤은주는 고물상 위 작은 방을 찾았다. 아이는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은주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아이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감쌌다. 차갑지 않았다. 이젠 따뜻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지키겠다. 눈물이 살짝 고였다. 약속한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맹세였다. 윤은주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엔 여전히 재개발 구역, 부서진 건물, 추운 밤 공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작은 불빛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딸을 잃었지만 아이를 다시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서야 비로소 엄마가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윤은주의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조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처럼 혼란스럽기만 한 소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소음 안에서 방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뉴스는 더 이상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내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가 추진됩니다. 보호 이탈자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검토 착수, 관계 부처 합동 TF 구성, 각 부처 관계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국회 일정에 새로운 항목이 올라가고 책상 위에서만 돌던 서류가 실제 사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윤은주가 있었다. 회의실, 공청회, 정책, 간담회, 의료기관 협의, 보육시설, 연계회의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미지 관리 아니냐고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그녀는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름만 내거는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다. 실제로 현장을 다니고 직접 서류를 보고 직접 질문했다. 여기서 아이가 놓였습니다. 왜입니까? 이 기록은 왜 삭제됐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내렸다. 이건 여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딸의 흔적이고 이 아이의 미래입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회의장 안 공기가 바뀌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학교였다. 전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면 호기심에 눈이 따라붙었다. 저기 재벌 손자라며. 고물상에서 컸다잖아. 불쌍하다 좋겠다. 아이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학교와 협력해 심리 상담 지원이 들어갔고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대응했고 일부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진행된 안내와 조율 덕분에 이야기 톤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대단하다더라. 그냥 우리랑 똑같은 애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대. 불편한 시선이 점점 줄어들었다. 아이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고물상 위 작은 방. 할머니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여전히 재개발 구역의 낡은 건물들이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풍경이 예전처럼 절망스럽지만은 않았다. 윤은주가 자주 찾아왔다. 아이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실 난 겁이 납니다. 윤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가 너무 큰 세상으로 끌려갈까봐. 나는 그저 평범하게 잘 살기만 바랐는데 윤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윤은주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겁니다. 홀로 감당하라고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둘의 관계는 부담에서 연대로 변했다. 그동안 비난하던 사람 중 일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한 사건이 이 정도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 괜히 비난만 했던 게 미안하다. 도움의 손길도 늘어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익명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협력하고 싶습니다. 시민단체도 손을 내밀었다.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엔 단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잡은 하나의 줄이 되어 있었다. 밤, 윤은주는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을 끄고 거실 중앙에 있는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여전히 딸의 장갑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장갑 옆에는 새로운 물건이 하나 더 놓여 있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작은 상장. 그리고 그 아래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 외할머니 고마워요. 윤은주는 조용히 웃었다. 예전처럼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설아 네가 남기고 간 아이 잘 크고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녀의 눈가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 끝에서 비로소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다. 변화가 시작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아직도 싸워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고, 아직도 복잡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도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였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윤은주, 아이, 할머니,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며 손 내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했다. 누구도 다시는 기록 한 줄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이제 그들의 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의 입에서 한때 뜨겁게 떠돌던 기사와 논쟁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뉴스 헤드라인도 더 자극적인 다른 사건들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그 소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 이후의 삶이 진짜 시작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윤모직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바람 타고 하얀 연기가 올랐고 재개발 구역은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겉으로 보면 많은 것이 그대로인 듯 보였다. 그러나 곳곳에 달라진 세계의 흔적이 있었다. 행정창구에 새로 생긴 상담창구, 병원 기록 시스템에 추가된 취약 보호 추적 항목, 보육시설과 의료기관을 잇는 긴급 연계망, 책상 위에서만 맴돌던 약속들이 현실 속에서 실제 사람들을 지켜내는 장치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움직이는 윤은주가 있었다. 윤은주는 더 이상 찾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주말이면 고물상 위 작은 방이 아닌 새로 마련된 넓은 공간에 아이들이 웃으며 모였다. 책상 위엔 책과 공책 대신 장난감과 색연필이 늘어서 있었고 예전엔 세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아이의 눈에는 조금 더 밝은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먼저 가만히 손을 모았다.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내고 싶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같이 먹는 밥은 참 따뜻하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할머니 역시 변했다. 예전에는 늘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이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 짐을 조금 나누어 들 수 있게 된 사람처럼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 말은 결코 큰 웃음이나 환호가 아니라 평생 버텨온 사람이 겨우 한 번 숨을 길게 내쉬는 듯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한숨 속엔 살아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컸다. 단지 데려와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아이의 손바닥은 여전히 작지만 그 손으로 붙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믿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학교에서 받은 작은 상장,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쓴 짧은 일기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적힌 문장을 본 윤은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딸의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다. 그 빈자리에 손주가 남긴 웃음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 다시 겨울이 왔다. 하얀 숨이 길게 번지고 찬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23년 전 그날처럼 차갑지 않았다. 윤은주는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낡은 양모 장갑 한 쌍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 만들어준 따뜻한 장갑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장갑을 쓸어 넘겼다. 설아, 잘 보고 있지? 내가 남기고 간 아이, 내가 지키지 못했던 자리, 이제 엄마가 지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울었을 문장.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미소만 지었다. 그 미소엔 긴 시간을 건너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겨울은 다시 온다. 추위도 다시 온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이 겨울은 누군가가 혼자 견뎌야 하는 계절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건너갈 수 있는 계절이 되었으니까. 사람은 혼자 버티며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붙잡으며 따뜻해진다. 그 순간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이름의 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었다.